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요. 실제 시험하고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 실제 시험보다는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습이잖아요. 실제 시험 대비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왜 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공부시키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 없어요. 괜히 주눅들 필요 없고. 모의고사 보시다 보면 항상 그래요. 어떤 문제든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상중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30, 30, 40 이렇게 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3점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애슬프게 조금 공부하면 오히려 30점보다 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공부하면. 맛만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만큼은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상 되는 거는 나머지 이제 공부량에 비례해가지고 고득점이냐 마느냐 이건데 고득점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연습하시면 있어서 본인이 읽다가 야 이거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과감히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네. 뭐는 꼭 갖고 가자. 여기 있는 건 꼭 갖고 가자. 이것만. 아시겠죠? 이것만 보면 된다. 네. 그런 믿음으로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결하시면 끝납니다. 더 난이도가 높거나 응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면 자꾸 양이 늘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5번 틀린 것 그랬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X예요? 5예요? 옥스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과 뭐를 했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럼 얘는 지상권자가 되고 얘는 지상권의 설정자가 되죠. 근데 이게 을의 기망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네? 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해가지고 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예요? 지료 청구권이 발생하지요. 그럼 갑은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그죠? 또 설정 등기도 해줘야 되죠. 요거 하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을이 취득하는 의무는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의 기망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의 효력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누가 취소권자예요? 얘가 취소권자죠.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을에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지료 청구권. 그 권리를 A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얘는 양수인이죠? 뭐 양수인이에요? 지료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양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취소권자인데 취소를 하면 이 권리와 의무는 전부 없어지죠? 근데 얘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말은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즉 취소권자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요거죠? 요거를 양도해요. B에게. 그럼 B는 양수인이죠? 뭐의 양수인이에요? 지상권의 양수인이잖아요. 그럼 갑이 취소할 때는 을에게 해야 돼요? B에게 해야 돼요? B에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돼요?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직접 상대방. 그러니까 누구예요? 을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자, 다시 읽어봐요. 25번에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자, 다시 칠판 보시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누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해야 된다. 거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얘가 여기 근데 다시 봐봐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럼 어떤 경우예요? 얘가 이거를 양도한 경우잖아요. 이건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잖아요. 이건 법정 추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흰색으로 얘기한 거를 노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양도를 해도 뭘 양도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해야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런데 갑이 토지를 C에게 양도해요. 토지를 C에게 양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토지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전부터. 그러면 이건 특정 승계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얘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망을 해서 지위가 상속됐어요. 얘는 부괄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취소권자 본인, 하자인은 의사표시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어떤 승계인? 특정 승계인 플러스 부괄 승계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가 된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양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양도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양도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도, 여기도 양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양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누가 양도했느냐? 취소권자가 양도했느냐? 무엇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느냐? 아, 이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거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와 상관없이 얘가 하는 거니까 법정 추인 문제가 아니다. 자, 2번 보시죠.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법률행위 무효와 효과가 같다. 맞아요? 취소하면 어찌 돼요? 소급 무효. 무효는 부당이득 판한 공식이잖아요. 맞습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도 실제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다. 그쵸?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을 해도 취소권에 잃는 것이 아니다. 추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취소권을 잃게 됩니다. 취소권을 추인하면. 5번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다. 맞죠? 6번 임의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그쵸? 본인이 취소권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만이 취소권자라고 했습니다. 7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임의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이고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8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는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틀렸죠? 어디가? 추인권을. 그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추인권을 갖게 되는 거고 취소권을 갖는 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취소권 발생하는 겁니다. 9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맞고요. 9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얘가 추인하려면 취소 원인 종료되어서 성년이 되어야 추인할 수 있겠지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미성년자일 때라도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다. 1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한 이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12번 의사 능력의 음결을 이유로 법률이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민법 141조가 유초 적용돼서 의사 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은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이건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현존 의무라고 현존이익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초 적용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26번 법정추인 사유인 것은 이청경, 담양강 그랬죠. 그 중에서 청량은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는 청량은 법정추인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법정추인이지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법정추인이 아닙니다. 이행의 청구도 마찬가지. 취소권자가 청구를 하면 법정추인이지만 취소권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하는 건 법정추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 두 가지는 권자가 해야 된다. 1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를 이행했다. 법정추인이죠. 2번 상대방이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법정추인 아니죠. 3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맞죠? 4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했다. 받았다. 받았다. 받았거나 했거나 이건 둘 다 법정추인입니다. 이청경 담보. 5번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법정추인이죠. 담양강 강제 집행을 하거나 받거나. 6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했다.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법정추인 아니죠. 7번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알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라는 말은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잖아요.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디테일하게 보면 제한 능력자는 성년자가 된 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상태를 벗어난 때, 그 벗어난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안 취소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종료 후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법정추인. 담보 제공했잖아요. 법정추인입니다. 8번 취소권자가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양도한 경우. 자, 여기 봐봐요. 취소권자가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어요. 자, 요거를 빼면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잖아요. 얼뜻 보면 법정추인 같죠. 그런데 뜻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취소한 효과잖아요. 그럼 취소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건 뭐예요? 대명사인데 앞에 문장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예요. 그럼 그는 뭘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찾아보면 취소권자 하나 될 수 있고 취소권 2개 될 수 있고 취소 3개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명사니까 취소 명사, 취소권 명사, 취소권자 명사. 그럼 얘는 대신 받는 거잖아요. 명사를 대신 받아요. 그럼 여기서 맞는 대명사는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취소로 인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추인되겠다라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말은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취소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취소한 거면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 따라서 8번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27번입니다.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거예요. 27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X, 어디가? 성립이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 그래야죠.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성 조건일 때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성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무효. 틀렸죠? 그리고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2번은 두 군데 틀렸네요. 3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것인 때 이미 성취 기성이죠.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 4번 불능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왜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불능 조건이 모두 다 무효는 아니다. 5번 판례에 의하면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조건 못 붙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분행위 못 붙이죠. 두 번째, 어음행위 못 붙인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독행위 못 붙인다. 이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죠. 다만 어음행위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증만큼은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어용 보증만 허용됩니다. 조건부 어음 보증만 허용되고 어음행위는 어음의 발행행위, 배서행위, 인수행위 다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다 안 되는데 보증만 허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6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이걸 뭐라 그래요?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야.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6번 맞고요. 7번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없다. 유언에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있죠. 유언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예. 8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아빠예요. 아빠. 아들이에요. 아들. 을이 아들. 네가 초등생인데 네가 학교에서 1등하면 핸드폰 사줄게 그랬단 말이야. 그죠? 아빠는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얘는 유효주장자. 그럼 아빠는 뭘 입증하라 그랬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얘는 핸드폰 갖고 싶으니까 1등 했어요. 즉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무효주장자. 1등 했어요. 조건 성취 사실을 입증하는 건 유효주장자 아들이. 아빠가 아들이 1등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등 했다는 건 얘가 입증하는 거고 유효주장자가. 그럼 무효주장자는 1등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8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요거는 누가? 아빠가. 무효주장자,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시키는 사유로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죠? 결국 무효주장자는 것은 법률효과를 뭐 한다 그래요? 다투는 자다. 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면 지금 정제 효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법률효과를 저지시키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저지사유. 법률효과를 정지시키는 사유가 되니까 따라서 그것은 무효주장자가 입증합니다. 8번 맞고 9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1등 했다는 사실은 누가? 아들이. 유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유효주장자. 유효주장자는 이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이 되겠죠. 9번도 맞고요. 9번 맞고 10번.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다. 맞죠? 부부관계를 부첩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부첩관계. 11번 취소나 해제는 일반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니까. 12번 제3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권리로서 다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다 무효예요. 13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조건은 원래 소급해요?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데 비소급효가 원칙인데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 안 된다 그랬죠? 1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죠? 기체추. 15번 기한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 구분하지 않아요. 절대 소급하지 않습니다. 16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은 때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첫 번째,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두 번째,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세 번째, 파산했을 때 기한이익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기한이익 주장하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17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늘려준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은 도래한다. 맞죠? 18번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 보세요. 정지 조건은 불확정 기한하고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얘는 어디까지나 조건이고 얘는 어디까지나 기한인 거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다음 주 내에 정백기 선생님이 사망하면 그럼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 정백기 선생님이 사망한다. 그럼 반드시 도래하죠. 그건 맞잖아요.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다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확정 기한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만 결국 법률행위에서는 당사자의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의사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라고 정했다면 그것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냐 조건이냐 이거야. 자, 이게 뭐냐면 A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토지 임대차를 하는데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A가 이 토지를 B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것이고 매도할 수도 있고 매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의 의사가 확정되면 그것은 조건이 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에 이걸 뭐라고 봤다? 조건으로 봤다는 거지 불확정 기한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판다는 얘기예요? 안 팔 수도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한 경우 그것은 조건이지 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고 24번, 20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의 성질상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28번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1번 물권법의 강행 법규성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맞죠? 2번 물권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1심 법원, 2심 법원, 뭐 인천지방법원 할 때 법원이 아니라 그 법원은 법원이란 이 장소를 얘기하고 여기서 물권관계의 법원이란 건 법의 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원. 법의 근본, 근거, 법의 근거, 그걸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는 국문은 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그럼 물권법의 법원, 근거가 되는 건 뭐냐? 법률이나 혹은 관습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물권법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만든 물권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관계의 법원은 여기서 법의 근거는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됩니다. 3번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맞습니다. 결국 공시 방법을 정해놓고 그걸 확인해야 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권은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물권 법정주의는 계약자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세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거 틀렸어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으로 내용도 강제하고 종류도 강제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6번 그래서 28번에 5번은 틀렸고요. 6번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7번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뿐이에요. 물건뿐. 권리는 소유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분양권의 소유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분양권자지. 채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권의 소유자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채권자인 거예요. 입주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입주권자지 입주권의 소유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다라고 표현하려면 그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는 것이다. 볼펜의 소유자, 집의 소유자, 아파트의 소유자, 땅의 소유자 다 물건의 소유자인 거예요. 권리의 소유자라는 말은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양권의 소유자라는 말은 없어요. 예. 자, 29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중 틀린 것. 1번 물청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뭐가 발생해요? 방해 예방 청구가 발생하잖아요. 2번 물청은 손배청을 포함한다. X 별개죠. 손배청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생겼을 때 또는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3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물권자만이. 칠판 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물권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물권은 우리 민법에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소유권자라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물건이 침탈되었을 때. 이건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당하고 있을 때. 이건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문제는 213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이라면 지상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예방 청구, 제거 청구. 그죠? 근데 지역권이라면 얘는 반환 청구는 못 하죠. 원래 점유를 안 하니까.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제거, 예방은 안 돼요. 왜?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그대로 소멸하니까 얘는 준용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얘도 반환 청구는 못 해요. 이거 외에는 전부 준용되는 거예요. 질권에 기인한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이 있으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된 거죠. 따라서 얘가 철거 청구하는 소송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방제청인데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소유자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철거 청구 소송을 수개를 하도록 해야지 얘가 하는 건 기각된다. 왜? 얘가 물권자고 얘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권과 물청은 분리처분 안 되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29번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4번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준용할 수 없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5번 타인의 토지의 물건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자, 이거 봐봐요. 여기가 어디죠? 지하철. 갑소유 지갑을 을이 훔쳤죠? 도인이. 훔친 거 걸려가지고 지금 문 내리고 내려가려는 병의 지갑 속으로 쏙 넣었죠? 네. 자, 갑은 누구에게 지갑 달라 그래야 돼요? 현재의 저침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지 원인을 야기한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다시 보시면 5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럼 예컨대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죠. 네. 지은 놈 을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병에게. 네. 그러면 누구를 상대방으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배 상태에 있는 자. 병이잖아요. 병. 따라서 병을 상대로 병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 아니에요? 신축자 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5번 이해되셨어요? 네, 5번 틀렸죠? 그럼 누구로 바꿔야 돼요? 현재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건물 현재의 소유자. 6번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점유할 권리는 저세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포함된다. 자, 여기 보세요. 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소유자는 을이라는 도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도인에 대해서. 그럼 갑이라는 소유자는 병이라고 하는 임차인인데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왜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얘는 왜 반환 청구 안 돼요? 점유할 권리, 임차권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이자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갑이 점유를 얘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아직 얘는 소유자 아니죠? 그럼 아직도 등기는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 그럼 매매 대금을 다 줬죠? 그럼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그거예요.
568조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울러 을이 그 점유를 병에게 넘겨주고 병이 매매 대금은 물론 다 줬어요. 근데 아직 등기도 얘한테 있어요. 등기는. 그럼 이자가 얘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도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게 568조의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이다. 매매 계약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점유할 권리로 보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포함된다. 7번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임목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갑이 토지하고 임목의 소유자예요. 토지하고 임목의 소유자인데 갑이 토지만을 을에게 팔았어요. 네? 토지만을. 그리고 나서 이 임목에 대해서는 안 팔았잖아요. 얘가 또 뭐를 해야 돼요?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혹은 임목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는 을의 소유자고 임목은 갑의 소유로 남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줘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임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목이 식재된 토지만을 팔았을 때 임목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독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안 갖췄다면 다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다 넘어간다. 이게 금년도 판례예요. 금년도 판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만 맞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 생각은 임목은 지가 안 판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두상 얘기를 했던 뭐를 했다 했어요.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개사한테도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중개를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임목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명인방법 갖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죠?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그냥 부합물. 그럼 부합물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뭐를 했어야 돼요?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췄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물권 변동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건 형식주의에 따라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쪽파 문제가 나왔어요. 쪽파 문제가 나오니까 대다수 뭘로 푸는 줄 알아요? 무단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쪽파를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을에게 팔았으면 을은 그 쪽파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쪽파 등기를 어떻게 해요? 쪽파 등기를. 뭐를 갖춰야 돼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형식주의상.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쪽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무단 경작자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얘는 무단 경작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한다. 명인방법 갖추지 않아도. 근데 그거는 무단 경작자는 뭐냐면 갑소의 토지에 을이 농작물을 심었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그럼 이 농작물은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명인방법이나 등기 없이도, 땅 등기 안 하니까, 명인방법 없이도 당연히 쪽파를. 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거는 명인방법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이건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쪽파. 그럼 임목도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걸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 어쨌든 임목만 내가 소유하고 땅만 팔겠다라고 했어도 임목에 대해서 별도의 명인방법이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같이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30번. 와, 이거는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갑이 신축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을에게 양도된 경우입니다.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기서 싹 다 정리해버리고 이거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설령 이거 이상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여기 봐봐요. 다시 마지막 정리.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신축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신축을 했어요. 이 건물의 소유자 원시취득자는 누구? 갑이죠. 그런데 매매한 거예요. 그리고 을이 샀어요. 자, 을은 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 아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자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다, 아니다.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그냥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권에 준한다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갑인 거예요. 원시취득자니까. 갑이 지었으면 당연히 신축자가 원시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X는 철거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무단으로 지었다면.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을이에요. 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을은 사실상 법률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상 건물을 처분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그럼 사실상 따져봐요. 자, 을이 돈을 다 주고 저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갑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상관없죠. 네. 법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갑이 돈 받고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을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갑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 병에게 팔았어요. 을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안 있죠. 사실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이 건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얘이지 얘는 아니다. 따라서 원래 대지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인 게 대이론인데 여기서는 틀려진다.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땅을 점유하는 건데 원래 이론이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그렇다면 이때 철거의 상대방은 갑이 되어야지만 갑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실상이나 법률상으로 건물을 처분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그럼 이 경우에 X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을에게 너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지 건물 지가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거 청구는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대안력 있는 임차권이나 유치권자가 있다. 얘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가능하죠. 철거하려면 얘들이 나가야 되니까. 사람 사는 데서 철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이 퇴거 청구라는 건 반환 청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반환은 나한테 점유를 이전해 달라는 거고 퇴거는 나가라는 얘기고 이건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나가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30번에 1번. 을이 갑에게 건물의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고 해도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맞죠? 2번. 을에게는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맞죠? 3번. 다만 을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틀렸죠?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4번.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누구? 갑이죠. 5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건물의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의 반환 청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면 여기서 을은 누구냐면 양수인이고 병은 불법 점유자고 4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의 반환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6번. 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대전제가 그래요. 7번. 토지 소유자 X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건물을 청구할 수 없고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면
법률상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8번 중단된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을이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면 애초에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원시 측자 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참고하시고. 9번 만일 갑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의 건물을 을에게 양도해서 을이 허가 내용과 일치한 건물을 완성했다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을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허가 내용과 일치한 건물을 완성했을 때. 자, 8번, 9번은 양도됐을 때의 판례를 잠깐 집어넣은 거고. 10번 제3자 Y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X는 Y에 대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건물 반환 청구하는 게 안 되죠. 맞습니다. 11번 유치권자 Z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X는 Z에 대해서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12번 유치권자 Z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하며 Z는 차임 상당 이득을 건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12번, 13번 갑이 무단으로 X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에 대해서 X는 건물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30번에 틀린 것은 3번하고 13번. 참고하시고요. 31번. 다음 중 등기해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랬죠. 1번.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소유권의 복귀. 등기 없이. 복귀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없이예요. 그게 취소든 또는 원인행위 실효라 그랬잖아요. 취소든 해제든 해제 조건의 성취든 합의 해제든 전부 복귀할 때는 다 등기 없이. 2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소유권 귀속은 그들끼리는 등기 없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 법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해야. 그 2번은 등기 없이죠. 기환에 따른 물권의 이전 등기해야. 4번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은 등기 없이. 5번 법원의 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등기해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뭐는 등기 안 한다? 형성 판결 4글자 아니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5글자. 요거는 형성 판결이에요. 6번 합병에 따른 법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 없이.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해요. 신설합병이든 흡수합병이든 합병은 상속과 동일한 겁니다. 7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요거 이행 판결이에요? 아니면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뭘 보고 알았어요? 청구.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그러면 의무는 법률행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무가, 이건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서 이행 판결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8번 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수용해요. 등기 없이. 9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저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됐을 때 등기해야 되죠. 해야. 10번 법정지상권이 발생된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상권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된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상권은 등기해야 되죠.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어떻게 해요? 건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상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의 설정 플러스 이전을 해야 되죠. 자, 요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었었고 을이 갑이 됐어요. 얘는 법정지상권 이미 됐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어요. 병은 지상권자이다 아니다? 지상권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대위에서 설정을 청구하고, 설정해주면 다시 이전을 청구해서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얘는 지상권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 얘가 지상권 등기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자는 아닌데 철거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왜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지상권자가 되려면
설정하고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만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지상권 취득하는 건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3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2번.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1번. 목적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은 갑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은 매도인으로서 등기 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서류 줬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죠. 따라서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단순히 서류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신청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만. 1번 맞고 2번.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하는 목적 부동산의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3번. 판례는 갑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에 갑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맞죠? 4번. 갑의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을이 재판 절차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주장 입증이에요, 직권주사예요? 자, 여기 봐봐요. 청구권에는 뭐가 붙는다? 소멸시효. 형성권에는 뭐가 붙어요? 예? 제척기간.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에요. 형성권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방 보호하라. 그래서 상대방 보호한다는 건 거래 안전과 관련된 문제, 공익과 관련된 문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근데 청구권은 지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을 해주지 않아요. 이건 당사자가 자기가 자기 권리가 있으면 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 이익과 관련해서 사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끼리 청소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끼리 청소하라. 소멸시효가 왜 주장 입증이고 제척기간이 왜 직권조사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이익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4번 등기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이건 청구권이잖아요. 개인적 이익이죠.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을이 재판 절차에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습니다. 5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등기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래요? 자, 전원합의체라 그랬죠. 여기 봐봐요. 등기청구권이 채청이라면 등기청구권이 채청이냐 물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얘는 소멸시효 대상이죠. 얘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점유한다. 매수인이. 그럼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는 얘는 채권자 입장이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따라서 이건 채청이고 소멸시효 대상이어야 되는데 인도받아 점유한다면 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자가 다시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줘요. 이렇게 승계시켜주면 얘가 현재 점유하잖아요. 그럼 얘는 점유 안 하죠. 그래도 이자의 등기 청구는 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채청이라서 원래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점유한 다음에 시효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시켜줘도 이자의 등기 청구는 여전히 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자면 점유상실 시부터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근데 33번 관련이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마실게요. 요거까지는. 네. 33번이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해서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똑같은 문제. 1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쵸? 2번. 을이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2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해서 점유를 이전했고 갑을병 간의 중간신탁 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진행하지 아니한다. 역시 마찬가지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그랬으니까. 3번 3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중간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4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갑을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과 을 간의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됐을 때 갑은 인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5번 3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도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 봐봐요. 갑, 을, 병인데 3자 합의가 없으면 얘는 대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위했을 때 얘는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냐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근데 이 지문은 뭐라면 대위해서 직접 얘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 병은 을을 대위해도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 이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을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6번 3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봐봐요. 3자 합의가 없을 때 얘가 을이 얘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는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그거를 얘한테 양도를 해요. 채권 양도를 하고 얘한테 통지를 했어요. 그럼 얘가 직접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통 민법상의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되거든요. 통지를 했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서류 하나만 믿고 자기 전 재산인 부동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판례에 확립된 법리예요. 아니 통지서 하나 믿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준다 그랬을 때 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3자 합의가 없을 때 병은 갑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7번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중간생략 등기라는 단어가 만나면 끝으로 가요. 무조건 무효. 자, 8번은 금년도 판례인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어요. 그럼 양수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갑이 A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해요.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인데 이거를 해지하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얘가 C한테 팔아요. 그러면 얘로부터 얘한테 소유권 이전하지 말고 얘가 직접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승낙 없으면 이 등기는 무효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